네, 감사합니다. 김주성입니다. 제가 이제 그 텍사스에 가서 공부한 거는 이제 정치 철학이었는데요. 그 정치 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 70년대 학번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을 풀려고, 그 당시 사회과학서적이 많이 나와서 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르크시스트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 자유주의자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해결이 안 돼서 거기 가서 이제 막스부터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3년 하고 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내가 독불장군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막스의 책에서 봤을 때 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막스가 답변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통 철학으로 자유주의 철학 쪽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서 제가 7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자유주의자가 되어서 들어온 편이죠. 그래서 정치학교에서 처음으로 그 논문 발표를 하면서 자유주의자라고 내 스스로 소개를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 박효정 교수가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뭐 그런 정도의 그 사회 분위기였었습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제대로 살아왔느냐, 뭐 정말 제 역할을 다 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회의가 많습니다. 그 제가 철학적으로는 해결했지만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지를 못했고, 또 제가 학문 천착이 이 현실 정치와 이렇게 밀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유우파의 품격이라는 이 어려운 과제 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품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품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어, 정치 철학을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때부터. 삶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굿맨, 굿라이프가 뭐냐 라는 거에 있어서 굿라이프를, 하나는 도덕적인 삶, 굿맨으로서 사는 삶, 또 하나는 그 굿시티즌으로서 사는 삶,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삶이 어, 요청된다. 그런데 품격이라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인격의 고결함 속에서 나오는 품격이 있을 거고, 시대적인 요청을, 시대적인 과제를,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리더십의 문제에서의 품격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합쳐지는 것을 이제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어, 이상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wrong idea, 나쁜 그 관념을 갖고서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면 이건 뭐 아무리 저기 해도 굿 라이프하고 굿 시티즌이 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곳에서는 굿 시티즌과 굿 라이프가 함께 만나는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려고 해서, 그러려면 우선 이상적인 이상 국가가 뭐냐, 이상 국가라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굿 라이프와 굿 시티즌이 합쳐지질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은 이제 아이디어 소사이어티를 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 저는 여기에서 굿 라이프라는 측면에서 굿맨으로서, 또 굿 시티즌으로서의 이 상충 관계 문제들이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교 전체가 사실은 그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서양에서는 어, 퍼블릭 라이프, 그 폴리티컬 소사이어티, 여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내추럴 라이프, 우리 가정 생활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로 구성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라이프를 기본 모델로 삼아가지고 국가라는 가짜를 아직도 우리가 가짜를 집어넣고 있는데 스테이트에다가 그 가정과 국가를 일치시키는 그 가정의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보면 효에다가 충의 개념을 효에서 끌어내려고 했었던 그 전쟁하다가도 저 가족의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 한다고 그냥 때려치우고 가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 퍼블릭 라이프에 대한 이 감각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품격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지금 그 개인적인 인격의 고결함보다 앞서서 물론 그게 우리한테 뒷받침돼야 되지만 시대적인 요청을 시대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소화해 나갔느냐라는 속에 품격에 더 커다란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풀어볼까 합니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그 부분 내에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시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 책임감과 그 희생정신 또는 그 부분에서의 자기 인격을 둬야 하려고 했었던 그런 고결함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근원들은 다 미국 선교사들한테서 온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선 왕조가 이제 갑신정변 나와서 갑신정변 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끌어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모델을 삼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을 삼았는데 3일 철학 끝나고 나서는 정신적인 방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모든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갑신정변 바로 뒤에 1년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언더우드라든가 스크랜턴이라든가 이 이 아펜젤러 그 1년 또 뒤에 들어온 헐버트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자유주의의 기초를 닦아줬고 우리한테 자유를 가르쳐줬고 그들 고귀한 삶이 뭐라는 걸 가르쳐줬고 정말 희생정신 자기의 모든 그 저기를 뛰어넘어서 시대적인 일을 하기 위한 그 위대한 그 저 희생정신을 보여준 유교 사회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유교 쪽에서 보면 전쟁 나면은 양반들이 먼저 튀고 저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난리를 치고 했었던 이런 유교 사회에서 정말로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된 거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시대적인 그 고결함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메이지와 고종을 비교해 보면 같이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들이 안타까운 걸 많이 느끼는데 고종은 과연 유교적인 지도자였느냐라는 것도 저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무교적인 그런 그 뭐 이 민비와 더불어서 아예 나왔다고 각 산봉우리마다 저 제사 지내려고 했었던 거나 그 관직을 팔아먹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돈들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는 고종을 메이지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배경이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했는데 메이지는 그 국가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 끊임없이 이 저 어전 회의에서 그 자기 언어를 의사 표현을 안 하고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그 오히려 뒤쫓아 버렸는데 우리 고종은 그렇게 안 했죠. 사실은 그래서 앞서서 자기의 그 결정들을 마구 내렸고 즉흥적으로 내렸고 결정 반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왔고 그 고종이 마지막까지도 국가 개념을 못 얻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일본 그 해방될 때까지도 조선 왕실이 그 일본 왕실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보여준 거는 결국 그 시대에 이 뛰어넘어야 될 왕실 개념에서 국가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 부분을 고종이 해결을 못했고 메이지는 그것을 어, 해나가는 작업이 아주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성공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시대에 저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가 한학자였기 때문에 이 성리학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그 성리학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 근대적인 개념의 그 스테이트의 개념 같은 거, 국가의 개념 같은 거, 이게 이 패밀리와 구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메이지와 고종을 살폈는데, 이 고종에 대해서 물론 헐버트 같은 양반들은 궁극적 좋게 평가를 많이 했지만 아마도 그것은 헐버트의 적일 겁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한국을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그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하튼 이 이러한 시대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무한한 희생 정신은 성리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서 이 깊은 희생 정신, 이게 자유주의의 한국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냐, 또 그 기초 위에 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이나 안창호나 박정희를 보면 그게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협회에서의 우리들은 또 하나의 이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과 이제 그 서재필이 돌아왔을 때, 서재필은 잘 아시다시피 갑진정변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미국에 망명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품격, 이 부분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전통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뭐 잘 아시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어, 서재필 이분은 그 이승만을 끝까지 서포트를 했고요. 자기 2인자로, 자기가 10살, 11살인가 많았는데도 장년기에 이승만을 앞세우고, 나중에 48년도에 들어왔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주위에서 추천을 해도 자기가 사양하고 돌아간 아주 고결한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사를 읽을 때 누가 앞서야 되느냐, 어떤 리더십을 우리들이 옹호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서재필이 충분히 그걸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 품격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저는 한민당 계열 김성수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이 서재필과 같은 품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러 가기 전에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어, 그 한말에 공화제 운동을 하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요. 물론 사형 선고와 감옥에서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무기징역형이 사형으로 올라갔었던 건데, 그렇게 하고 일제 때 뭐 미국에서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런 이 기대를 많이 가졌었죠. 펄벅은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요. 이승만을 일본 내막기를 써가지고 이 진주만 습격을 미리 예언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했었죠. 그 전에 이승만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했다가 그 순간 굉장히 높이 봤었죠. 근데 그러자마자 이승만은 또 반공을 하면서 미국에서 또 저기를 했죠. 질시를 받았죠. 견제를 받고. 이승만은 어, 일본과 관계에서도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봤고, 공산주의 문제도 이승만은 앞서서 바라보고서 문제를 삼았었죠. 그런 면에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승만은 오히려 루즈벨트나 이 많은 미국 지성들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해방 공간에 들어와서 저기하고 하지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좌우합작 반대하고 단정론으로 가면서, 이 부분에 보면 미국은, 이승만은 미국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로 들어가면 국민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일을 해나가는, 시대를 이끌어 나갈 때 시대의 리더십의 아주 진면목이 여기에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능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비전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했다고 보입니다. 이승만한테 가만히 보면 이승만이 어, 자기 아들까지 있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죽죠. 근데 이렇게 그 필라델피아에서 운동을 하면서 가끔씩 가서 아들을 묘지를 가보고 뭐 이러는데 그 이후에 장년기인데 그때가 75년생이니까 1919년만 돼도 34, 4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되면 그 장년기에 연문이 없이 깨끗하게 처신하는 거 보면 정말 이분은 역사적인 임무에 대한 자기 체화가 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프란체스카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도 어, 그, 그 굉장한 그 일화들이 많죠. 이분은 굉장히 청렴해서 하와이에서 운동할 때 모든 돈들을 전부 그 수첩에다 다 적어놓은 이렇게 철저하게 쌌는데 공산주의자들 이동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레닌한테 돈 받아다가 그 흥청망청 써가지고 나중에 레닌이 영수증 내놓으라니까 30%밖에는 근거를 대질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이 인격적인 고결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섰던 그 시대를 풀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책임감이 대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아듯이 농지개혁하고 그, 조, 저, 어, 그 조봉암 데려다가 농지개혁하고 6.25 그 전쟁을 이끌고 한미 방위조약 만들어내고 경제 발전 계획을 수없이 세우고 원자력 인재 육성한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은 시대를 멀리 바라보면서도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일을 풀어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저희 집은 그 김구계열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는 제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게 이승만 공부하면서 이승만주의자로 이승만에 대한 그 깊이를 알기 시작한 거는 정말 청년 넘어서서 그 학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알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볼수록 대단하게 느낍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김성수에 대해서도 어제 밤새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고결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내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풀어나갔었던 많은 부분. 이분도 뭐 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이나요? 괜찮습니까? 네, 보입니다. 네. 네, 이게 나한테 뭐가 떴다가 저기가 돼서 김성수 같은 경우에 일화를 보면은 그 독립군들 이 사람들이 이제 김성수를 찾아서 돈 내놔라 그러니까 김성수가 아무 말 없이 금고를 다 그 방에다 열어놓고서 나 소변 좀 보고 갔다 오겠다고 그런 정도의 정말 위대한 분이죠. 그러면서 마음껏 다 가져가라. 그래 놓고서 나중에 일경한테 얘기가 되면 나는 강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정말 그런 고귀한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분도 창씨개명은 끝까지 거부하셨고 농지개혁을 유진호만 해도 김성수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농지개혁을 찬성한 거 보면 김성수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승만하고 국내 이 한민당 계열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이승만이 결국은 옳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로 어, 가고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우리 한국의 정치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어, 대통령 직선제여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지금 민주화라는 건 전부 대통령제, 대통령 직선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내각 책임제를 추구를 했는데 결국 내각 책임제라는 게 탁월한 정말 압도적인 인물이었던 이승만을 견제하고 발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해가 숨어 있지 않았느냐라는 속에서 제가 좀 물론 우리 김성수의 고귀한 인격은 제가 존경하지만 그 한민당 집단으로서는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전통, 그 건국 세력의 자유주의와 이 한민당 계열의 자유주의. 한민당 계열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헌법에도 잘 나타났지만 결국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기초를 해서 사회주의와 함께 공존하는, 아니면 사회주의적인 이런 부분을 깊이 받아들인 이 정치 감각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 그 뒤에 그 혼란을 주고 방황을 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냐. 지금 우리 자유주의자들도 확고한 자유주의, 건국 자유주의와 이 한민당 계열의 자유주의, 한민당 계열의 자유주의가 결국은 4.19를 통해서 내각제를 실험하다가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누구도 그 뒤에 내각제를 돌이켜 회복하려고 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한민당 쪽에서의 그 정치 감각은 굉장히 후진적이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반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그 대통령의 그 자유주의는, 물론 이 양반도 이제 그 공산주의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했었던. 그런데 이 양반이 결국 그 전향을 하면서 아주 정말 청빈하고, 또 역사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굉장히 깊었었던 분으로 우리들은 이제 기억할 수 있죠. 그 대부분이 뭐냐면, 이 양반은 국민한테, 여지 국민하고 국민한테 이 퍼퓰리즘식으로 국민한테 이렇게 기대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던, 국민의 뜻만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5.16 구테타, 이 사람이 구테타를 3번 하지 않습니까? 5.16 구테타를 했고, 그다음에 6.3 사태 때 한일 반대, 월남 파병 반대 했을 때 이 양반 아주 저기 하지 않습니까? 긴급 조치 내려가지고 온 국민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유신, 우리 제때가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유신했는데, 전부 우리들은 민주주의라는 생각만 하고 권력을 오래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유일한 생각, 그 생각 이외에는 읽질 않았어요, 모든 거를. 근데 이 사람은 그것하고도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부국의 기초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그 아쉽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그 자기가 4.19 나고 나서 처음 깨달았고, 4.19 나서도 사임하는 것이, 이 양반이 대단한 거는 자진 사임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누가 다 미국에서 압력을 가했다거나 뭐 했다는 얘기들이 많지만, 실은 이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실인 걸로 보입니다. 어, 하와이에 갔을 때 그 장개석이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니까 이승만이 그랬다고 그러죠. 나는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키우려고 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후대들을 이렇게 잘 키웠기 때문에 당신한테 어, 위로받을 게 없다, 위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한 정도의 굳건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 박정희 대통령은 어, 그 청구권 사용, 자금을 사용할 때도 정말 국민의 피값이라는 이 굉장히 정말 그 거대한 그 책임감에 시달리면서 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자기는 이 일을 해놔야 이 국가의 기초를 닦는다고 생각해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누구든 침을 뱉어라.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 문제는 정말 고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들이 펴지를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역사 속에 희생을 하려고 하는, 희생을 했었던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이 시대를, 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키우기 위한 기초를 다 닦아놓고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게 되는 거는 그 후세대들이 누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민주우파의 김영삼 같은 경우 보면 권력과 싸운 용기는 대단히 보이지만, 과연 이런 국민학에 맞서고 역사를 만들려는 비전과 국민과 역사에 맞서는 그런 깊은 책임감이 있었냐, 저는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우파에서 지금 김영삼을 퇴출시키자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김영삼을 좀 구해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3대 프로젝트가 건국과 부국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마지막 프로젝트를 그래도 이렇게 터놓은 사람이 그 김영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 이후의 문제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특히 우리 모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이 박정희와 이승만, 이 사람들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과연 방어를 했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뛰어들었느냐. 저는 많은 부분 내에서 이 부분이 우리들한테 책임이 있고, 우리의 품격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정말 많이 아쉬운, 아니면 좀 많이 후회스러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우파의 3대 정신이 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는 시대적인 리더십, 앞서 보는 비전과 책임감을 갖는 이승만적인 거, 그다음에 국민과 역사에 맞서는, 국민한테 그냥 고개 숙이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서면서 국민들하고 이 역사를 개척하는 그런 박정희적인 것과, 그 속에 가장 숨어 있는 우리 심어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었었던 이 희생정신, 역사 속에 우리를 전체 삶을 전체 투여하는 이런 3대 정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유우파의 기본 정신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 내에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정말 제대로 방어를 하느냐. 이게 뭐 그냥 무조건 이승만 박정희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있게, 이 괴담 정치나 음모론을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지혜를 우리들이 내놓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우리는 저기가 있고, 품격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강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리더십을 우리들이 정말 괴담 정치를 넘어서서 국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들이 갖고 있느냐. 특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문재인이나 노무현이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항상 앞서 있지만, 이승만은 완전히 제일 꼴찌에 가깝습니다. 이런 우리 의식 지형은 우리 우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만약 품격 있는 자유우파라 그러면 다른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도 물론 다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역사적인 문제에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런 자세와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갖추는 데서 찾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반성과 저기를 갖습니다. 새로운 우리들이 해야 될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